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2월이래. 11월 9일 왜 이래. 11월 9일차 방송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1989년 11월 9일 독일의 베를린 장벽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오늘부터 깨지기 시작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공식적으로 베를린 장벽 붕괴일입니다. 11월 9일이.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분단 국가를 경험하고 있는 민족으로서 타산지석일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꺼내 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베를린 장벽이라는 것은 왜 생겼는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때는 2차 대전 말로 들어섭니다. 2차 대전이 거의 끝날 무렵, 독일이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쯤 이 베를린이 소련, 당시 소비에트 연방, 지금의 러시아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다. 그리고 종전이 되고 난 직후에 이 독일과 베를린, 이 패전국을, 이 승전국들이 그럼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회의가 벌어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미국, 영국, 소련 이렇게 네 나라가 독일을 나누어서 관리를 하자라는 합의에 이릅니다. 독일을 하나로 뭉쳐놨다가는 나중에 또 힘세지면, 얘들은 1차 대전도 일으켰고 2차 대전도 일으켰고 또 3차 대전도 일으킬 거다. 그래서 일단 얘들의 힘을 분산시키자, 가르자 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또 미국, 영국, 프랑스를 위시한 서방세계와 당시 소련과의 입장이 좀 다르니까, 같은 연합국이라고 하더라도 좀 다르다 보니까 나누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이 서독과 동독으로 분단이 되죠. 그리고 베를린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뉩니다. 이 베를린은 지역적으로 따지면 원래 동독 땅에 있습니다. 동독 땅 한가운데 있어요. 이게 베를린이 당시 2차 대전 당시 독일의 수도였고, 하지만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연합국이 나눈 동서독의 그러니까 한번 그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독일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연합국 승전국 네 나라가 이렇게 가르기로 합니다. 이렇게 가르기로. 그래서 여기는 서방세계, 영국, 미국, 프랑스 중심 이렇게 가르기로 하고, 여기는 소련 이렇게 하는데, 베를린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일 전체를 이렇게 가르고, 중심 도시였던 베를린도 이렇게 가르자.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베를린이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다.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동서독을 가름과 동시에 중심 도시였던 베를린도 반으로 갈리게 됩니다. 처음엔 그냥 갈리기만 했어. 그래갖고 서로 왔다 갔다 좀 편하게 하고 그러면서 살고 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 베를린의 장벽, 무너진 이 베를린의 장벽이 생긴 거는 그 후입니다. 2차 대전 끝난 직후에 생긴 게 아니라 소련을 브레지네프 이후에 정권을 잡은 후르시초프 때 이 장벽이 생깁니다. 근데 원래는 후르시초프가 대내외, 그러니까 대내외를 봤을 때 대외적인 목적보다는 대내적인 목적, 권력적 투쟁, 역학관계에 의해서 생긴 건데, 그건 좀 복잡하고요. 그냥 후르시초프 때 장벽이 생겼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시에 베를린의 장벽이 생기게 된 계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만 기록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당시에 이제 이 서베를린, 동베를린 이렇게 두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당연히 서독은 아무래도 그 자본주의적 그 진영이니까 좀 더 경제적으로 번영했겠죠, 동베를린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살기 힘든 그 동베를린 주민들이 이 서베를린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뭐 가로막고 이런 건 없었어. 그냥 표시만 되어 있는 거니까, 에이 안 되겠다, 서베를린 쪽에 가서 살아야겠다, 막노동을 해도 서베를린 가서 하는 게 일당이 더 높다,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넘어가는데, 이들이 결국은 넘어가다 300만 명에 달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가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동베를린, 동독 쪽에서 이거 그냥 놔두면 문제가 생길 텐데 라는 문제의식이 대두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방 세력에게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서방 세력에게 동독은 이제 이때부터 2차 대전이 끝나고부터 이제 그 이념 경쟁을 하죠. 냉전 시대라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 냉전의 그 주적인 소련을 상대로 해서 여기 동독 땅에 있잖아요. 지정학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간첩을 보내는 것보다 여기서 이렇게 쉽게 말해서 스파이도 보내고 비밀 경찰도 보내고 간첩 보내기가 너무 쉬웠던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소련을 위시로 한 공산주의 세력에서 보기에 이 섬이야. 이 베를린이라는 섬은 아주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이거 막아야 된다. 그대로 좀 편안하게 오고 가게 내버려 뒀다가는 우리가 좀 불리하다. 이런 어떤 위기감이 좀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약 300만 명의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가장 많이 넘어간 게 결국 노동자입니다. 하층민들. 일당 더 많이 주는 데로 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기만 하면 다행인데 당시에는 화폐가 통용이 됐던 모양입니다. 동독에서 쓰는 마르크화하고 서독에서 쓰는 마르크화가 통용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동독의 마르크화가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경제적 위기를 갖게 되죠. 그래서 직접적인 계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거기에 소련의 국내 정세까지 포함이 돼서 안 된다. 여기다 강제로 벽을 하나 쌓자.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59년 후르시초프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 장벽을 쌓기 전에 이 베를린 자체를 서독의 땅도 동독의 땅도 서방의 지배도 소련의 지배도 받지 않는 자유시로 만들자라는 거를 서방 측에 제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영국을 중심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에서 아주 그냥 일고의 가치도 없이 거절을 당하죠. 왜냐하면 유리해. 가만 놔두면 먹히게 돼 있어. 또 쥐랄하네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후르시초프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 담을 쌓자. 그래서 이 베를린 장벽이 1959년부터 장벽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벽이 완성된 것이 1961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남짓 담을 싸서 이제 완성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동베를린은 이제 동베를린이 아니라 서베를린이 고립이 돼버리는 겁니다. 동독 땅에 이렇게 있으니까 완전히 고립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니까 국경선 이렇게 있는 게 우리로 따지면 38선 휴전선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느닷없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평양이 남평양, 북평양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우리는 쉽겠네요. 그래서 서베를린이 완전히 고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담을 쌓고 나서 이쪽 이제 그 공산주의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벽을 반파시즘 방어벽이다. 자본주의의 탈을 쓰고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한 파시즘이 넘어오는, 그러니까 나치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이런 거든, 이런 나치즘이 넘어오는 파시즘을 방어하는 보루다.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명명을 하죠. 그런가 하면 서독에서는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우리 민족을 갈라놓는 수치의 벽이다. 그래서 또 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를린 장벽은 반파시즘의 벽 그리고 수치의 벽 이렇게 서로 다른 관점에서 불리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당시에는 철의 장막 이렇게 불렀죠. 그 냉전 시대에는 장막이 두 개가 있습니다. 주계의 장막, 철의 장막. 이 철의 장막은 유럽에 세워진 그러니까 민주주의 쪽, 자본주의 쪽과 사회주의 쪽 계열의 그 교류를 차단한 장벽. 이게 이제 베를린에 세워진 철의 장막.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주계 장막. 이제 대나무가 많으니까, 팬더가 대나무 뜯어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당시에 중국은 주계 장막. 이래서 이 냉전 시대에는 이 장막이 이렇게 이제 대명사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1961년에 이 장막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
약 5천 명이, 그러니까 1989년 오늘 11월 9일 장벽이 붕괴되는 그날까지 최소한이에요. 사실 최소한의 통계로 5천 명 이상의 동독 주민들이 이 장벽을 넘어서 탈출을 하고, 그러다가 200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죠. 그 자리에서 사살을 당하기도 하고 체포가 돼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1989년 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에 당시 유럽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동구권에서, 동유럽 쪽에서, 특히 독일과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동유럽권에서 민주화 투쟁 내지는 민중봉기 이런 게 좀 일어나면서 내부적으로 아주 혼란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먼저 헝가리가, 그러니까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헝가리가 국경 방어를 할 능력이 없어요. 국경 방어선이 아주 느슨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동독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는 헝가리 국경을 통해서 이렇게 우회를 해서 서독으로 탈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비단 헝가리뿐만이 아니라 체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서 이렇게 오면서 요 밑에 있는 오스트리아, 같은 독일어를 쓰고 사실은 같은 민족이죠. 오스트리아를 거쳐서 서독으로 몸을 옮겨오죠. 뿐만 아니라 동독에서는 대규모 이제 시위가 날로 막 급격하게 일어납니다. 당시에 동독에는 호네커라는 사람이 그 지도자였는데, 이 호네커는 비밀 경찰을 이용해서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제 호네커가 사형당하나 그럴걸요. 통일이 되고 나서 잡혀가지고 그런데 이제 호네커가 통치를 하면서 동독 사람들의 그 자유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많이 억압을 당하면서 1989년 이 즈음에 이런 것들이 분출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작용을 하죠. 그래서 호네커가 일단은 그 민중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사임을 합니다. 사임을 하고 크렌츠가 이제 그 다음 정권을 이어받는데, 크렌츠는 아무래도 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하려는 이 난민들을 억압적으로 제어해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이들에게 서독 방문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려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또 언론에 오보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언론의 오보는 요즘에 이런 그 생활강좌 내지는 교양강좌 많이 하러 다니시는 명지대 교수님, 빠마머리, 독일에서 당시에 그 알바하고 계셨다는 그분의 입을 통해서도 많이 발표가 됩니다만은, 당시 지금 우리로 따지면 뭐 외교부 장관인가 이런 양반이 술 처먹고 기자회견하면서 내일부터 열을 거예요 뭐 이래가지고 그날 밤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잘못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이게 오보인데, 그래서 그날 밤에 동독 국민들, 동베를린 시민들이 이 장벽으로 몰려들어가지고 이제 으쌰으쌰를 하고 막 넘어가고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결국은 동독의 국경 수비대가 뚫려버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베를린으로 고고 웨스트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1989년 11월 9일 오늘이 이제 공식적으로 연표에 발표된 붕괴일인 거죠. 오늘이 그러니까 베를린 장벽이 오늘 붕괴,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붕괴는 오늘부터 시작이 됐지만 완전히 붕괴를 떠나서 이제 완전히 이걸 브란덴부르크 문만 남겨놓고 이 철거하는 것까지는 꽤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망치, 곡괭이 이런 거 들고 나와서 부시고 기념품으로 뭐 이 벽돌 조각 가져가고 이러는 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고, 최근에는 이제 자료화면을 통해서 많이 보고 계시고, 결국 이제 이 대름박이 무너지면서 브란덴부르크라는 문이, 그 중앙에 있었던 통과하는 문도 개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막 넘어가는데, 브란덴부르크 문을 활짝 연 거는 그보다 몇 달 후에요. 한 달 후가 좀 지난 12월 달에 브란덴부르크 문을 열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비자 없이도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막 가게 되는, 이제 통일의 물꼬가 본격적으로 트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독도 이젠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힘으로 제어해 볼 수가 없어서 그 이듬해인 1990년 6월 달에 이 장벽을
같이 공식적으로 철거하기로 합니다. 결국 이제 독일이 공식적으로 통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 서독과 독일이 이제 돈도 하나로 합쳐, 통화도. 그게 이제 그해 10월. 그래서 독일은 통일을 완성하게 되는 겁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외세에 의해서 분단된 나라들이 덜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와 독일입니다. 독일은 비록 분단이 되기는 했지만 우리보다 훨씬 주체적으로 그 분단에 맞서 싸웠고 훨씬 능동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면서 대처했습니다. 오늘날 다소는 외세에 의존을 하기로 하고 다소는 최순실에 의존을 하기도 하면서 남북관계를 정립하고 통일 준비를 하고 통일은 대박이다, 실체도 없는 이런 말이나 하고 통일하면 대박이 나긴 하지. 그건 초등학생 애들도 알아요. 자금의 통일을 꼭 해야 되는 우리의 현실,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그 통일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던 독일, 강 건너 불이 아니라 타산의 돌로 보여지기에 오늘 11월 9일차 방송은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스카이피플 그리고 김상원이 뒤를 밀어줘서 전해드리고 있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마치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영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